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조금 더 화학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약간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지구과학 파트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다면, 물론 그때도 원소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주로 논하긴 했지만,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화학에 뛰어들어 볼 그런 시간인데요. 이 화학의 화자는 무엇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 화되었다, 세계화되었다, 정보화되었다 할 때 그 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문이고요. 그 변화 자체를 이해하려면 원래 그 물질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학문이 바로 이 화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화학공학과 화학 분야의 연구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명공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나 지구과학 분야, 특히나 또 물리 분야에서도 이 화학적인 어떤 성질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만 잘 이해할 수 있어도 앞으로의 이 공부 과정이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주기율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소들의 특징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표라고 할 수 있는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순서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주기율표를 해석했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그 주기율표에 보면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굉장히 이렇게 딱 서로 내외하고 있는, 나눠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살짝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주기율표에서 묶이는 어떤 종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이라는 그런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 그리고 그 그룹의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왜 그 그룹이 같이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원자의 구조와 전자 배치 때문이다 하는 거를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자 배치에서 또 특이점을 갖고 있는 18족 원소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공부하고 나면 주기율표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소, 헬륨,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철, 이런 애들도 주기율표에 다 있어요. 그럼 점점 더 무거운 원소 순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얘는 요 정도구나, 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도 눈으로 익히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의 복습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에 대한 연계 개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복습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계 개념 한눈에 살펴보기인데, 이거를 밑에 있는 부분부터,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파트인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연관되어 있는 물질의 구성이라는 단원을 공부한 적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거기에서 원소와 원자, 화합물과 화학식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전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또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지금 7번 빈칸이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두 글자로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인데 더 이상은 다른 종류로 분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빈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입자. 그거는 우리가 원자라고 해요. 원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원자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가운데 있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돼 있고, 원자 핵이 띠고 있는 플러스만큼 주변의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서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도 공부했죠. 그리고 원소의 종류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수소는 양성자 몇 개,
양성자 하나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원자핵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얘 바로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우리가 좀 간단한 것 중에 수소랑 헬륨 이렇게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 번째에 해당하는 N인데도 불구하고 헬륨은 일단 4개로 구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원자핵이. 뭐 2개? 원자핵 2개랑 중성자 2개로 헬륨 원자핵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개의 중성자는 이 원소, 이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양성자가 2개잖아요. 수소는 1개고 헬륨은 2개잖아요. 그럼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근데 이 같은 헬륨이어도 중성자 수는 가끔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자 수는 같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과 화학식 보면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화합물. 2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 것, 나타낸 식, 우리가 그거를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와 자기도 공부를 했었대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공부를 했었대요. 자, 여기서는 전기력과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면은 전기를 띤 물체, 우리가 전기를 띈 거는 대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는 대전되었으니까 대전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이니까 력이 붙겠고요. 답은 전기력이겠죠. 그쵸? 전기력.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작용할 때는 그 두 물체가 서로 반대 전하를 뜰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언제 밀어내요? 두 물체가 같은 전하를 띌 때. 그거는 서로 플러스여도 상관없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둘이 같은 거면 오히려 서로 싫어해. 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류라고 하겠죠. 전하가 흐릅니다. 전류.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얼마일까? 뭘 쓸까? 기호로. 뭘 쓰죠? 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처음 통합과학원 들어서 처음에 그 7가지 기본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7가지 기본량 중에 전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씁니다 하는 것도 거기서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까먹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었으니까 다시 앞에 잠깐 가가지고 7가지 기본량 뭐였더라? 기억 안 나면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오면 저절로 복습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광물과 암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지권의 변화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각은 뭐야? 지각은 우리 지구의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암석으로 되어 있는 단단한 그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물은 5번 빈칸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광물은 특정 종류의 이제 물질에 해당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번의 빈칸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광물이라는 게 뭐냐면, 광물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어떤 무기물이고,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서 단단한 그런 고체 상태, 그런 화학 구조와 화학식을 갖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갖고 결정을 갖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 광물들이 모이면 암석이 되거든요. 근데 암석은 여러 광물이 모여서 하나의 암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광물은 우리가 그 물질의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분해서 종류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로만 구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지금 광물이 암석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 광물 아주 많은 한 4천여 종 되는 광물들 중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 조암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암광물.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조암광물이라고 하는 그런 주된 광물의 종류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 과거에 배웠으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발전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6번째 테마 원소의 주기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빈 칸들이 나와 있고요. 약간 체스판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소의 자리를 지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소가 내 자리 어디요? 하고 이제 수소는 지금 놓여지고 있고요. 마그네슘이 내 자리 저기 세 번째 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각 원소의 이런 그 원소 기호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기호가 빨리빨리 안 나오면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만나면 바로 이름부터 외우려고 하듯 내가 1년 동안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를 이름을 기억 못하면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소에 대해서도 이 기호들을 외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원소들에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을까? A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이 있어. 원래 원소는 훨씬 더 많죠? 근데 20번까지 애들을 자리를 찾아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원소들의 자리를 찾아주라고 하셨는데 자, 그때 B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자리를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소 자리를 찾을 수 있지? C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소는 각자 번호가 있잖아. 그 번호 순서대로 넣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넣으면 되겠느냐? B가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한 줄로 세우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아니야. 1번과 2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있으니까 첫 번째 가로줄에 넣고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어떤 기준이 나왔죠? 전자 껍질을 몇 번째까지 갔느냐.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까지 전자가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있는 애들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의 수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가로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A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그리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끼리 세로줄에 넣으면 될 것 같아. 배워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로줄에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하, 그렇게 넣으면 각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넣어보자. 그런데 C가 중요한 얘기 또 하고 있죠. 이렇게 원소를 원자의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주기율표의 정의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기율표는 뭐예요? 이 원소를 배열한 건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배열을 했느냐? 원자의 양성자 수로 번호를 매긴 그런 고유한 원자 번호라는 것 순서대로 배열을 했고 그런데 그 순서대로 그냥 쫙 아무 생각 없이 배열한 게 아니고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들끼리 같은 줄이나 같은 세로줄, 가로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한 것을 주기율표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화학적 성질은 세로줄을 보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배열되는 것들은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로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예정이다. 자, 신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에 주인공은 주기율표라고 했잖아요. 그쵸?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기율표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표입니다. 원소들이 배열된 표예요. 근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표이다. 자, 그 다음에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기준은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 다음에 3번이 오고 이러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배열하겠다. 쭉쭉쭉쭉. 그런데 이 원자 번호는 뭘 기준으로 붙인 번호예요? 그 원소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양성자가 1개면 1번, 양성자가 2개면 2번, 양성자가 3개면 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성자 순으로 배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가 바로 주기율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이거를 다 외워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주요한 것들.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얘가 몇 번인지 어디 있는 애인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를 좀 큰 거 해가지고 벽에도 좀 붙여놓고 내 방에도 붙여놓고 학교 자리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눈에 익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해요. 요게 바로 가로줄이고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은 보면 7번까지 줄이 있으니까 7줄의 가로줄이 존재하고 세로줄은 18번까지 숫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18개의 세로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를 거예요. 주기. 요것도 주기. 한 줄 한 줄 다 주기예요. 주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부를 겁니다. 족. 이렇게. 가족할 때 그 족이에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족. 그래서 이 세로줄에 같은 족에 속하는 애들끼리 비슷한 특징을 갖는 경우들을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배열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57번부터 71번까지 15개가 그냥 저기 한 칸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여기 밑에도 15개를 저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보면 한 주기에 18개의 원소가 다 차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속성이 비슷한 것끼리 배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개가 비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속성을 그 화학적 성질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배열을 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 15개까지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는 훨씬 길어지겠죠. 여기서 33개의 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따로 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면 1번이 1주기 1쪽 자리에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다음에 만들어진 게 누구였어요? 바로 헬륨이었는데 헬륨은 요 끝에 여기 그래서 18쪽에 요 첫 자리에 헬륨이 있습니다. 헬륨은 2번. 그럼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잖아요. 양성자수 1개, 2개. 그럼 세 번째 리튬 양성자수 몇 개? 3개. 베릴륨 양성자수 몇 개? 4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얘네들을 쫙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얘네들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아니면 준금속인지 요거를 체크를 좀 해봤더니 이쪽에 파란색으로 색칠된 애들은 다 금속 종류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인 애들은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으로 색칠이 된 애들은 별로 없긴 한데 준금속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랫부분,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왼쪽 부분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많이 이렇게 약간 그 대각선처럼 이렇게 보이죠. 대각선 절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금속이 껴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그 다음에 족은 1족, 2족, 3족부터 해가지고 17, 18족까지 각각이 있다. 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가 있는 이 아랫부분, 왼쪽 아랫부분 비금속 원소가 주로 많이 분포있는 이 오른쪽 윗부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봤는데 얘네를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성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분포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열 잘 전달하고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드는 전선은 그래서 안에 구리라든지 이런 금속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전자들 때문인데 그 전자에 의해서 그런 광택이 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세게 뭐 망치 같은 걸로 때렸을 때 조각조각 부서지거나 막 가루가 나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만약에 망치로 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부분이 웅축 들어가거나 뭐 뭉쳐지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가루로 조각조각 나거나 이런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문경첩이라든지 이런 원래 철로 돼 있는 부분인데 만졌을 때 부서져. 그거는 순수한 금속이 아니고요. 그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산화물. 그건 더 이상 금속이 아닙니다. 그런 거일 때는 부서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수은 빼고 수은만 액체고 나머지는 다 거의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에 반대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 중에서 흑연, 탄소로 구성된 흑연은 좀 예외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 연필심을 만드는 그 흑연은 어느 정도 전기 전도도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실험할 때 이렇게 탄소 전극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대체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종류이다. 그 다음에 광택도 없고요. 쟤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브로민은 액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뭐 별로 잘 없고 고체라든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로 예시로는 탄소와 질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까 주기율표에서 보기에는 뭐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는 그런 비금속 원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준금속은 뭐냐? 아까 요 표에서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은 말 그대로 금속 비스무리한 친구들이다. 그래서 금속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겉모습 봤을 때 금속인가 싶은데 약간 그 전기 전도도 같은 것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특징을 갖는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보통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방금까지 얘기했던 별로 어려운 게 없었죠?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 체크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뭐 순으로 나열하죠? 일단 무슨 번호?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합니다. 원자 번호. 근데 뭐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서 여기서 뭐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얘기한 건 원자 번호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으로 나열했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하는데 같은 세로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 글자.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철, 구리, 금 등은 무슨 원소? 무슨 원소? 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족이고 세로줄은 주기냐? 바뀌었죠? 가로줄이 주기고요. 세로줄이 족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고 광택이 있나요? 아니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하죠. 틀렸어요. 둘 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보자. 같은 무슨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가로줄이었어요? 같은 세로줄이었어요? 같은 세로줄입니다. 그래서 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세로줄, 같은 족. 그 다음에 6번 비금속 원소는 대체로 주기율표의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 있어요? 오른쪽 위에 몰려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주로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럼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알칼리 금속 공부할 겁니다. 금속인데 알칼리, 뭔가 염기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금속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금속 원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주기율표의 1쪽, 첫 번째 세로줄에 위치한 애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입니다. 첫 번째 세로줄. 그래서 거기 보면은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 밑에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걔네들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그 첫 번째 줄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외에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외되고 나머지 그 밑에서부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그런 애들이 여기에 속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고요. 금속이다 보니까 광택이 있어요. 근데 그 광택이 은백색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금속인데 칼로도 잘려요. 그러니까 철보다 훨씬 무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뭐 그 강력한 칼 말고
그냥 우리 커터칼 이런 걸로도 잘립니다.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기에 그냥 내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물이랑도 반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금속들은 밖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뭐 녹이 쓴다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 놔두면 곧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랑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석유 속에 집어서 담궈놔요. 아예 물이랑 못 만나게. 그렇게 하거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다른 성질을 갖는. 그래서 광택을 잃어버려서 본연의 성질을 잃게 된다. 그리고 실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그 선생님으로 발령받고 첫 발령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수업하는 파트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인데 그거의 반응성을 한번 보여주고자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좀 이제 물에다가 넣어서 얘가 굉장히 막 이렇게 반응을 강렬하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실험실에서 그걸 예비 실험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넣었어. 아, 이렇게 보글보글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실은 어때요? 뒤에까지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양을 살짝 더 많이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걸 담그는 순간 폭발. 폭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폭발해서 그 받은 지 2주밖에 안 된 컴퓨터가 나갔죠.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정도로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험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터져. 그리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 정도 말고 적당히 진짜 조금만 넣으면 얘가 부글부글 막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기체인데 수소 기체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용액은 염기성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염기성의 그런 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가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를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속을 보관할 때 지금 이런 물 말고 석유나 이런 데다 담가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뭐예요? 요거는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으로 색깔을 띠는 그런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지시약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그런 용액을 지시약을 넣고 거기서 리튬을 물이랑 반응시키면 일단 수소기체 발생해서 부글부글 나가요. 그런 다음에 그 용액은 전체적으로 염기성이라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1족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17족 공부합시다. 17족. 1쪽은 알칼리 금속, 17쪽은 이름이 할로젠이라는 그룹으로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율표에 17쪽이 위치한 애들인데 보면 다 비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종류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명칭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플루오린을 뭐 불소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염소는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브로민, 브롬 이렇게도 이제 뭐 읽었던 적도 있고, 아이오딘이 요오드로 예전에 과거에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도 뭐 요오드로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할로젠의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소 기호 쓸 때요, 이렇게 한 글자짜리로 돼 있는 플루오린 같은 것들은 상관없지만 두 글자로 돼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꼭 앞에 글자만 대문자고 뒤에 글자는 소문자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로민도 한 글자만 대문자고 뒤에 있는 건 소문자로 씁니다. 나트륨도 앞에 있는 거 한 글자만 대문자고 뒤에 있는 건 소문자인데,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나 이런 거 보면 꼭 대문자로 쓰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뒷글자는 소문자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I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CL입니다. L.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 원자 분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개의 원자가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두 개의 원자가 한 분자로 이루어서 걔네들 F2, 그 다음에 CL2, BR2, 그 다음에 I2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 보면은 이쪽 두 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아까 브로민은
예외다, 액체다 하는 어떤 그 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액체 상태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하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자기 자신의 색깔을 가져요. 근데 이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담황색. 담이 무슨 뜻이지? 옅다는 뜻이에요. 옅은 황색. 그래서 레모네이드 색깔이라든지 이런 색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염소는 황록색 기체, 그 다음에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아, 쟤네는 저런 친구들이구나 하고 한번 읽고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로젠이라는 친구들은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것인가? 얘네들도 반응성이 큽니다. 아까 누구도 컸어? 알칼리 금속도 굉장히 반응성이 컸죠? 그쵸? 근데 얘네들도 반응성이 커요. 왜 큰지를 이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다른 원소랑 쉽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수소랑 반응하면 할로젠화 수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얘는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띱니다. 할로젠화 수소, HF. 요거는 플루오린화 수소. 이거 쓰면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을걸요? HCl. 지금 할로젠 중에 염소잖아요? 염화수소. 이게 뭐예요? 염산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수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젠과 수소를 만드는데 얘네가 물에 녹는 경우에는 산성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응성 굉장히 좋았던 알칼리 금속. 걔랑 얘랑 만나면 난리 나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얘네 둘이 만나면 왜 난리 나는지를 이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는 지금 할로젠이잖아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있는 염소랑 나트륨은 금속이죠. 걔네 둘이 반응하면 염화나트륨, 갑자기 짠맛 나는 이상한 애가 나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염화나트륨이 생성이 되는데 반응이 잘 되는 편이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아까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했고요.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전혀 약간 이 반응이 관대죠, 이렇게. 그래서 금속 종류다, 비금속이다도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 반응성이 커지는 것도 밑으로 내려가냐 위로 올라가냐가 전혀 반대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반응이 잘 일어난다. 왜일까? 이따가 궁금해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알칼리 금속은 요 1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있고 밑에 프랑슘까지. 그 다음에 지금 17쪽에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 테네신. 얘들은 뭐 잘 언급되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비율도 굉장히 적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보통 요 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여기 17쪽의 할로젠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1쪽과 17쪽 애들은 왜 이렇게 반응성이 전체적으로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접근을 해볼 예정이에요. 차근차근.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돼? 개념 체크 문제를 먼저 좀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고 선생님의 경험담으로 알려드렸죠.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킬까? 보글보글. 수소 기체가 발생됩니다. 수소 불 붙으면 큰일 나는 거 알죠?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17쪽에 위치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 할로젠이라고 한다. 할로젠. 그 다음에 수소는 주기율표의 1쪽에 위치해 있는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에서, 그러니까 위치는 맞죠. 1쪽이긴 해. 근데 수소는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로젠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다고 했죠. 플루오린도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염소도 이렇게 존재하고 브로민도 이렇게 존재하고 아이오딘도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은 기체고 얘는 액체고 요 뒤로 이제 고체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O. 그래서 OX 문제는 XO가 답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X고.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서 어디에 넣어서 보관해요?
물에 넣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석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하고요. 브로민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 얘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액체가 답이다. 자, 이제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 거예요. 다음 테마의 내용은 자연의 규칙성과 원소의 결합입니다. 자, 지금 이 리튬 누구냐면 아까 배웠던 1족, 알칼리 금속에 포함되어 있던 금속 중에 하나예요. 반응성이 굉장히 컸던.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도 마찬가지죠. 나트륨도 리튬, 나트륨, 루비듐, 세슘. 얘도 알칼리 금속 종류에 해당하는 1족의 친구들입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에 남아있는 전자가 한 개다. 이렇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할로젠의 한 종류로 봤던 염소. 염소는 난 7개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천생연분이다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자, 원자들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나트륨, 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니? 나는 1개. 그랬더니 야, 너 당장 여기로 와. 우리 족에 속해야 되겠어. 그럼 넌 그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길래 나보고 오라고 하는 거냐? 나는 리튬인데 나도 1개만 들어있어. 너는 나랑 같은 족이다. 이렇게 해서 묶어 놓게 된 거죠. 그럼 너도 물에 들어가면 격렬하게 반응하니?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산소랑 만나면 은백색 광택이 없어지지? 아, 나랑 똑같네. 이렇게 서로 그런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고, 원자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죠.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인데 그게 같은 족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한 것은 이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원자가 전자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리할 내용도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거를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52쪽에 있는 그 자료인데 일단 우리 원자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있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죠. 근데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만큼 바깥의 전자도 그 플러스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개수의 전자를 갖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고 이 원자핵은 근데 양성자뿐 아니라 중성자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중성자의 숫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수만 사실 이제 집중을 할 거다. 중성자는 사실 관심 안 가질 거야. 양성자 수는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 수와 같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서로 다른, 그래서 원소 종류마다의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 수를 우리는 원자 번호로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주기율표에다가 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 전자를 10개의 전자를 가진 애랑 20개의 전자를 가진 애랑 그걸 어떻게 잘 배치를 할 것인가, 그냥 때로 막 돌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그림인데요. 원자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궤도가 있고 그 궤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이름 굉장히 귀엽죠? 전자 껍질은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따라서 운동하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각 전자 껍질마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종의 등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자는 그 준위에만 딱딱 속할 수 있다. 이 준위의 특징은 불연속적이다. 여기 있을 수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가운데는 존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준인데, 여러분들의 등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7등급의 과학 성적을 받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몰아서 1등급에 넣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그 다음에 2등급 그룹에 속하게 되죠. 1.7등급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얘네들도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거나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을 수밖에 없거나 이렇게 이제 딱딱 불연속적으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성적, 저는 2.3등급이에요 하는 거는 여러 등급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런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각 등급, 각 과목의 등급에서는 1, 2, 3, 4, 5 이렇게밖에 등급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그런 그 궤도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이제 껍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주요한 특성은 전자가 2개까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자를 1개 가진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가 돌고 있을 거고, 헬륨은 2개가 그 껍질 안에서 돌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자가 3개야. 그럼 어떻게 돼? 안에 거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서 1개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까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까지는. 그러면 총 10개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로 커버가 되겠죠? 10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도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만 2개고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산소는 이 양성자 수가 8개거든요. 그럼 전자 몇 개여야 돼? 전자도 8개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쪽에 2개 채우고 바깥쪽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차 있어요. 그죠? 그럼 총합 8개.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양성자 수가 11개입니다. 그러면 전자도 11개가 있어야 되죠? 안쪽 껍질에 2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럼 딱 10개잖아요? 1개가 남아. 그러면 나머지 한 껍질에 하나가 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다 채웁니다. 첫 번째 먼저 채우고, 두 번째 채우고, 세 번째 채운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기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번호에 있는 애들은 첫 번째 채우고, 두 번째 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2개, 두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의 전자가 배치될 수 있다. 방금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했던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고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가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해요. 그 원자과 전자의 수로 족을 나눈 겁니다. 세로줄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8번 원소까지만 나타냈고요. 지금 보면 족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하고 2번부터 12번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어차피 3주기까지는 2번부터 12번 족에 해당하는 것들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수소는 전자 1개예요. 첫 번째 궤도를 돌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줄에 있는 리튬은 전자가 총 3개여야 됩니다. 양성자가 3개니까. 그럼 안쪽에 있는 2개 채우고 바깥에 하나 남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맨 바깥쪽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남아있는 그런 전자, 그리고 걔네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명칭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1족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1개인 공통점을 갖습니다. 리튬도 밖에 1개 남죠? 나트륨도 10개 다 채우고 딱 1개 남아요. 그 밑에 있는 애도 딱 1개 남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 2족 볼게요. 2족. 베릴륨은 총 4개입니다. 전자가. 안에 다 채웠죠? 밖에 2개 남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마그네슘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2개 남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2개 딱 남아있어. 그게 바로 원자과 전자인 거지. 2개. 그 다음에 붕소는 어때요? 총 5개인데 안에 2개 채우고 바깥 껍질에 3개 남거든요. 걔네들이 원자과 전자. 3개. 알루미늄도 2개 채우고 8개 채워서 총 10개 했는데 13번이어가지고 3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3개가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14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 4개. 그 다음에 15족은 5개가 밖에서 남아서 돌고 있을 거고 16족 6개 돌고 있고요. 17족 7개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족 얘는
가장 바깥에 2개 꽉 채웠죠? 그 다음에 얘도 그 다음 것까지 꽉 채워서 10개. 그 다음 세 번째 껍질까지 꽉 채워서 18개. 지금 얘네들은 가장 바깥에 2개가 있다, 8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0이다. 몇 주기는? 몇 쪽은? 18쪽은. 그러니까 지금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가장 바깥쪽 껍질을 채우고 있는 전자수가 아닙니다.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참여를 해야 돼. 화학 결합에 앞으로 참여할 그런 전자예요. 참여를 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인데 얘네들은 지금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고 속이 시원하죠? 2개. 딱 채웠어요. 8개. 얘도 딱 8개 다 채웠어.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 전자들은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줄에 해당하는 족은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져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런 화학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아까 1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이랑 17쪽에 해당하는 이 헬로젠들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왜일까? 얘들은 한 개만 넘쳤어 딱. 이 하나만 없으면 나는 바깥쪽을 다 채워서 얘네처럼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나 하나가 딱 넘쳐 이게 너무 갖다 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높아요. 다른 애들이랑 그거를 주고받거나 내 걸 아예 넘겨주거나 이러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7쪽 애들은 딱 한 자리가 모자라죠. 딱 한 자리가 모자라. 얼마나 지금 이걸 채우고 싶겠어 막. 바들바들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얘랑 얘가 만난다? 영혼의 짝꿍이죠. 환상의 짝꿍이지. 얘 거 하나를 얘가 딱 받아주면 완벽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을 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이 이 원자과 전자의 수로 딱 설명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화학 부분은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 어려웠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맨 밑에 쪽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는 걸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18쪽 같은 상태를 만들고 싶어서. 얘네들은 너무 지금 만족스러워. 안정하죠? 더 이상 반응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반응, 그런 화학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 결합의 종류로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 안정한 18쪽 원소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런 화학 결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온 결합 이런 거예요. 나 하나 더 있는 거 너무 지금 싫어. 내 거 가져가. 해서 아예 줍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우리 서로 약간 좀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가운데 쓰고 같이 공유할래? 전자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고 오늘 내용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원자는 원자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누구?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랙. 그래서 그런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뭐라고 한다? 4글자.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 수는 8개라고 0개라고. 0이다. 반응에 참여를 안 하니까 0이다. 자, 그 다음에 OX 표시해 보겠습니다. OX 문제에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한다. 맞죠? 양성자 수는 원자 종류마다 다 달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핵에서 먼 전자 껍질부터 사례로 배치가 되나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다르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수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수가 같죠. 같아서 중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산소는 16족 원소인데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18족. 원자과 전자 없었고 17족. 한 자리 비어가지고 7개의 원자과 전자 있었고 그럼 16족은 두 자리 비고 6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6입니다. 밖에 16개가 돌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같은 주기면 가로줄이에요. 그럼 뭐가 같지? 뭐의 수? 네 글자.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껍질 한 겹이냐, 두 겹이냐, 세 겹까지 전자가 들어차 있느냐. 그게 다른 게 주기고요. 그 다음에 족은, 세로줄. 족은 뭐가 같은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마지막 껍질에서 반응에 참여할 이 의향이 있는 그런 전자들, 그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은 것이 족이다. 이렇게 묶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OX. 나트륨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몇 개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1이에요?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족 원소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18쪽에 그 안정한 원소들이 있었잖아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여기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가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플루오린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이냐? 플루오르는 어떤 그룹이었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플루오르는 17쪽에 그 할로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할로젠 애들은 딱 한 자리 비어서 불만인 애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물어보면 바깥쪽에서 7개가 반응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거죠. 1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7개이다. 그리고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원소들이 무슨 족 원소를 부러워해? 나 저렇게 될 거야. 워너비가 누구였죠? 18족 원소들. 안정한 애들.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하나하나가 뭐 암기하고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잘 챙겨서 머릿속에 용어 정리, 원자과 전자가 뭐였더라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잘 따라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